이 세션은 여러분들 미리 공지된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매우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독자 핵무장의 가능성,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기술자 그리고 또 외교적인 맥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세션 독자 핵무장의 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이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김창범 전 주 인도네시아 대사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곧바로 그러면은 김창범 대사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창범입니다. 오늘 앞서 세션 첫 번째 세션에서 굉장히 그 스타 플레이어 같은 우리 패널리스트들이 중요한 주제로 심층 토론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핵무장한 북한 억제할 수 있나를 주제로 다뤘는데요. 과연 대북 억지가 실효성 있게 확보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실패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그걸 군사적인 측면 또는 전반적인 정책의 측면에서 제기를 해주셨고요. 천영호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거부 전략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강한 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북한의 핵무력 증강 그리고 고도화는 이제는 뭐 거의 언스타퍼블한 브레이크 없는 질주로 저희에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가 되돌릴 수 없는 현실로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우리가 안보 상황의 변화 속에서 핵무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핵무장을 찬성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난 작년도 그렇고 올해 1월 말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도 70% 이상이 찬성하는 그런 굉장히 그 높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부분, 또 하나는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의 저하, 이런 데서 이제 결국 비롯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 두 번째 세션에서는 독자 핵무장의 허와실, 앞서 우리 소개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최근에 아주 굉장히 더 과열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인 근거,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손실과 비용에 대한 냉철한 그런 판단보다는 굉장히 그 정서적인 부분, 앞서 우리 천영호 이사장님께서는 약간 신앙의 영역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오늘 세 분 패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오늘 황일승 교수님, 아마 우리 대부분 여기 계신 분 원자력계의 대표적인 석학이시고 현재 울산과기원 석좌 교수시고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황일승 교수님은 과학적인 영역, 특히 농축시설 건설에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1년이면 핵무장을 합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한번 깊이 따져보자. 실제로 원자력계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황일수 교수님이 그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신동익 전 주 오스트리아 대사, IAEA가 위치하고 있는 비엔나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를 역임하셨고, 현재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실제로 비엔나에 있으면서 원자력 공급국 그룹 NSG의 의장 역할도 하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교가에서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장을 실제로 우리가 추진하게 될 때 어떤 비용, 특히 정치 외교적인 차원에서 어떤 비용, 그리고 국제 규범의 위반이 이제 결국은 문제가 될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코스트를 우리가 기르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아마 다루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패널리스트는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 원장이시고요. 최근에 TV에서도 자주 나오셔서 아마 낯익은 얼굴이시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핵무장이 한미 동맹과
동북아 지정학에 미칠 영향에서 좀 더 큰 틀에서 특히 한미동맹, 미국의 워싱턴의 시각 이런 부분을 아마 좀 다뤄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 분 패널리스트의 발표를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듣고 그 다음에 토론을 갖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황희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화적인 원자력 공학을 하는 과학기술자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천 이사님께서 굉장히 무거운 숙제를 주셔서 그 사이에 굉장히 새로운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학부는 원자력 공학을 했지만 석사과정을 기계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은 재료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빨리 핵무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농축에만 집중되어 있었지만은 저는 좀 확대를 해서 플루토늄 추출을 해서 원자탄 만드는 그러한 옵션하고 농축에서 고농축 우라늄 탄을 만드는 옵션 두 가지를 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시간 얼마 안 되지만 과연 우리가 초단기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냐, 다음에 플루토늄 방식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느냐, 가장 빨리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고농축 우라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스케줄을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고, 그래서 결론을 제가 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역시 우리는 평화적인 원자력에 집중을 하고 가능한 한 동맹과 이 종합적인 억지 대책에 계속 선진화를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가 기사에 이렇게 낸 왼쪽이 소위 우라늄을 소위 월성에 있는 중수형 원자로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태운 다음에 플루토늄이 생기면 그것을 재처리를 해서 플루토늄을 한 5kg 내지 10kg를 묶으면 구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의 원자탄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약 한 20kg 되는 원자탄이죠. 오른쪽은 잘 아시다시피 고농축 우라늄이죠. 그런데 문제점이 우리가 이렇게 이거 분석하는 것을 제대로 아직 해본 적이 없이 개개인의 어떤 직관이나 몇 가지의 간단한 평가로 쓰고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혼돈스러워하고, 또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자꾸 동맹들한테 우려를 제기를 하고 그것이 돌아와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잘하지만 지금까지 코어 테크놀로지, 즉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요, 핵심 IT가 없습니다. IP가 즉 농축과 재처리가 빠져 있어요. 이제 세계에 나가려면은 그거 두 개 없이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봐야 될 때다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봤는데, 하나는 우리가 비밀로 개발한다. 그러다가 들키면은 NPT를 탈퇴한다. 북한이 했던 방식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우리 상황이 이렇게 나쁘니까 당신들이, 우리 동맹들이 철저하게 더 우리한테 확실히 밀어주든가, 아니면은 우리는 NPT 탈퇴하고 우리가 단돌이 하겠다 하고 나가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 방법 전부 다 플루토늄으로 한다고 할 때 제가 빨간 거를 표시하는 건 단계가요, 우라늄 원료가 있어야 되고 플루토늄을 원자로 내서 생산해야 되고 그리고 재처리를 해야 되고 고폭 실험을 해서 핵탄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 빨간 표시를 한 단계는 안 들킬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국제사회 제재에 의해서 들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NPT를 탈퇴해야 되는 거죠. 그럼 NPT를 탈퇴한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바로 전 세계가 우리를 이제 감시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떳떳하게 어디 지하에 파지도 않고 육상에 있는 시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그 사이에 원자력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옛날에는 생각을 못했던 재처리 시설들, 그래서 두꺼운 납 용기로 소위 핫셀이라는 그런 시설들을 우리 국내에서 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체제 하에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탈퇴를 하고 공식적으로 나갈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밀로 하면은 우리나라는 자체 광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우라늄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 탐지가 안 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NPT를 탈퇴하느냐. NPT를 탈퇴하지 않고 비밀로 하려면 지하에 모르게 그것을 하면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는 시간도 짧게 해야 된다. 그 점에서 NPT를 탈퇴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 동맹한테 마지막 질문을 던질 기회가 있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NPT를 탈퇴를 하고 전속력으로 나간다 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경우든 간에 국제 탐지와 제재가 시작되면 우리는 모든 동맹을 잃고 경제는 파탄에 들어가고 아마 국민적인 항거가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국민적인 항거에 대해서 이겨나가는 방법은 군사 독재가 생기고 이 폭거를 이겨내고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가정을 하고 제가 시간과 기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고 나중에 들키면 NPT를 탈퇴하고 한 북한과 초기부터 NPT를 아예 가입하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한 파키스탄은 지금도 석기 시대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저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절대 안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독재 체제로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자, 많은 분들이 우리 월성에서 나온 사용호 해결료를 그대로 쓰면은 원자탄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15,000톤의 사용호 해결료가 월성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경수로보다 훨씬 더 이 플루토늄 양이 고질입니다. 하지만 원자탄에 쓰이는 플루토늄은 플루토늄 239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플루토늄은 사용호 해결료에는 그 속에 239라고 하는 동위원소가 한 70%밖에 없습니다. 이래 무슨 문제 생기냐? 나머지가 플루토늄 240이라고 하는 이 고약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핵폭발을 하기 전에 이것이 폭발해 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디젤 자동차에 휘발유를 실수로 넣어버리면 이것이 이 디젤이 제대로 작동하기 전에 휘발유가 먼저 타버립니다. 그러면 불발탄이 되는 거죠. 그러한 원리로 240이 많을수록 불발탄이 되는 거죠. 원자탄은 이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불발탄이 되면은 한 1킬로톤이나 그 이하의 이 핵무기의 성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재처리를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그림이 복잡한 게 있는데요. 이게 또 하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재처리 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한 황후적인 산업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재처리 시설에서 핵폭발이 30번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최소한의 이 평가를 거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루토늄 방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일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용 전 검사 및 안전성 검사를 해서 공정을 하다가 스스로 폭발해서 주위에 우리 주민들이 사상되는 일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단계를 보시면 시설을 건설을 하고 NPT는 탈퇴를 하고 3개월 동안에 우리 우방들을 설득을 하면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가야 되겠는가 하는 마지막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핵탄두를 설계를 해서 고폭 장치를 개발하고 고폭 장치를 검증을 하고 플루토늄 핏을 만들어서 핵탄두 조립해 가지고 이러면 18개월 정도 걸리겠다. 가장 빨리 가면 걸리겠다. 그런데 이렇게 플루토늄 240이 많이 들은 불량한 물질은 꼭 핵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핵실험은 지하에서 한다면 12개월은 좋게 걸립니다. 그러면 한 30개월이 최소한이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방식은 레이저로 우라늄을 235를 농축하는 방법이 있고 원심 분리기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로 하는 방식을 우리 원자력 연구원에서 2000년 초에 개발했다가 우리가 아주 혼이 났었죠. 그것은 1970년대부터 미국이 개발 시작했고 이스라엘도 했고 많은 나라 달들었는데 모두 다 스케일업 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은 원심 분리를 하는 이 농축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가면 내용을 제가 여러 가지 기술을 분석한 결과 비교적 기술이 좋은 나라는 한 4년, 기술이 떨어진 나라는 10년 이상씩 걸린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우리는 이제 그 과정에서 공정을 설계를 하고 시설을 건설을 하고 UF6를 생산을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좀 기술이 쉬운 시행착오가 적은 이 약 90 기술을 확실하게 한다 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을 했을 때 고농축 우라늄 20kg 즉 원자탄 한 기에 필요한 이 생산을 하는데 총 한 18개월이 걸린다. 그리고 핵탄두를 조립을 해서 이 전체 과정을 하는데 한 43개월이 걸린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실험이 필요 없습니다. 핵실험이. 이런 폭발이 확실한 그러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실험을 내폭형으로 해서 실험을 한다면 더 길어지지만 우리 건타입으로 해서 바로 쓴다면 43개월이면 되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론은 조기 핵무장 시나리오를 우리가 문헌을 조사를 했는데 최소한 18개월 만약 실험을 한다면 우리 30개월 이게 플루토늄 시나리오고 그리고 우라늄 시나리오는 실험을 할 필요 없는데 43개월이다.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더라도 조기 탐지가 돼서 국제 제재를 받고 국가의 파탄은 자명하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보여드린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북한과 파키스탄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한 길이냐 아니면 우리는 동맹과 같이 핵력이 강력한 동맹들을 적극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핵 확장 억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제력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 지금 기후변화 대책으로 에너지 변화를 하면서 원자력이 전 세계로 지금 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최근에 20년부터 22년 사이에 우라늄 농축 단가가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북핵 문제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때문에 농축과 제철에는 일체 손은 대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이제 사망 신고가 된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는 분명하게 원자력의 평화적 선언을 거기에 분명하게 천명을 하고 우리는 동맹국과 핵 확장 억제를 더욱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경제력을 올리는 방안이 바로 농축과 재처리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동맹국과 같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공동 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라늄 농축 경우에는 유렌코라고 하는 회사가 이 네 나라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핵 확산 억제 장치가 확실하다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가 공동으로 미국과 또는 일본과 또는 프랑스와 공동 시설을 만들어 나간다면은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원자력 채공국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스웨덴이 우리 이제 나토에 가입하기로 했는데 스웨덴이 70년대까지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립국으로서 이제 기댈 데가 없는데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NPT 가입을 질질 끌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소위 스웨덴 그 왕립공대 지하 500m의 비밀리에 원자로를 짓고 또 다른 대학 지하 500m의 비밀리에 제철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시리아상에 나갔는데 이렇게 공개 토론을 하고 나니까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우리는 동맹과 같이 이제 경제를 성장시켜서 거기에서 계속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길이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NPT에 70년대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최근에 와서는 그 연장해서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여기에 올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한 교수님께서 아주 시간을 칼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뭐 제한된 시간보다 더 짧게 그렇게 하셨는데요. 두 가지 시나리오로 이제 저희가 만약에 가상적입니다만 핵 개발을 추진할 경우에 플루토늄 탄이라는 부분하고 우라늄 농축을 통해서 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별로 시간 뭐과 이제 과정 그리고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시를 해주셨습니다. 결론으로는 이제 평화적 이용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지금 농축과 재처리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데 아마 이제 그 이어서 신동익 두 번째 패널리스트 신동익 대사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2015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과 관련된 사안도 있고 해서 같이 다뤄주실 것 같습니다. 네, 신동익 대사님. 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그 사실은 이제 허와 실에서 이제 허 쪽을 얘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외교부 생활하면서 그 많이 뭐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근무를 했고 또 비엔나 또 처음엔 또 제네바도 근무했기 때문에 이 국제 규범에 대해서 그 많은 그 인식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rule based international order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룰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핵무장론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글을 쓴 게 있는데 그걸 첨부했으니까 이제 그걸 보시고요. 간략하게 이제 요지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그리고 이제 퇴직한 다음에 또 연석이 제 분야하고 관련되는 그 원자력 분야 우리 황 박사님이나 교수님 계시지만 대도에 가서 지금까지 4년째 일종의 뭐 카이나기나 킨스라든가 원자력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문제가 뭔지 핵무장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황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핵이 아니라 원자력 이 분야의 평화적 이용 쪽으로 계속 우리 능력을 강화시키면은 우리 전수정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말씀하는 그 농축이라든가 우리 핵 주권을 찾는 원자력 에너지 주권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포텐셜이라고도 하고 레이턴시라고 그러는데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우리가 갑자기 그런 잠재력을 갖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그런
전제를 깔고 간단하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cost, consequence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 뭐냐. 지금 워싱턴 선언 이후에 지금까지 얘기하시는 거는 다 확장 억제거든요. 방위,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억지, 또 억제라고 그러는데, 근데 실제 우리가 얻는 게 뭐는지 베네핏을 따져볼 때 지금 황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선행 후행해가지고 선행해서 전홍축 연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서 얻어야 되고, 또 후행해서 지금 경주나 그 방패장에 쌓여 있는 사용 핵연료 각 그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그 엄청난 양을 이거를 연료로 다시 활용할 수 있으면은 이게 윈윈하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좀 너무 이 분위기가 딱딱하다 보니까 제가 그 개인적으로 그 여러분 그 라파엘 그로시라고 최근에 그 후쿠시마 때문에 다녀간 그 IA 사무총장 아시죠? 제가 비엔나에서 같이 대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좀 친구인데 이제 IA 사무총장이 됐죠. 근데 그 전에도 라파엘 그로시는 아르헨틴 출신인데 그쪽에서 아박이라고 아르헨틴, 브라질, 칠레 이 핵 통제 공동위 서로 감시하고 검증하는 그러고 이제 비엔나에 와서 10여 년간을 원자력만 했습니다. 대사도 하고 그 전에 또 IA 파견 나와가지고 비서실장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모든 면에서 원자력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거 또 이 국제관계에서의 비확산 문제, 평화적인 이걸 다 통달하고 있는 베테랑 진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그 아르헨틴 출신이기 때문에 IAEA의 메시라고 부릅니다. 메시. 그만큼 개인기가 현란합니다. 말도 잘하고 내용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서 사무총장이 됐는데 요번에 각광을 받은 게 자포리지아 그 우크라이나의 핵 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가 공격당할 위험이 있어가지고 아까 그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걱정인데 공격을 받으면은 그 6개인가요? 그 자포리지아에 있는 발전소가 6개인가 8개인가 폭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1986년에 그 체르노빌 사건이 또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2월에 이 메시 그 우리 라파엘이 그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 번 더 왔었어요. 그래서 뭐 대덕도 가고 부산도 가고 그랬는데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그걸 막기 위해서 푸틴도 만나고 잘렌스키 또 유엔 사무총장하고 다 같이 해서 그걸 보호하는 노 파이어 존 서로 싸우지 않는 쪽을 만들고 IAEA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서로 상호 감시해서 여기만은 건들지 말자. 그러고 나서 근데 변수가 불리하니까 푸틴이 자꾸 이제 그걸 건드린다 그러고 있어서 나토 측에서 또 그 미사일 방어, 그러니까 패트리엇이나 이런 것을 사실은 조용히 갖다가 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핵 안보라고 그러죠. 이게 핵 안보 정상회의를 우리가 유치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푸틴이 미치지 않았으면은 그걸 때리겠느냐. 그게 엄청난 핵 방사능이 이제 터지면서 체르노빌 시스템으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다 방사능 피폭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그런 맥락에서 만약에 김정은이나 북한에서 우리 핵 발전소를 때리면은 남쪽만이 아니라 북쪽도 다 방사능 오염, 피폭이 될 가능성도 있고 우선순위에서 제가 보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공격 대상의 우선순위가 되겠느냐. 우리 수도권, 미군 기지, 우리 기지하고 또 삼성 반도체 같은 걸 때리지 글쎄 발전소를 먼저 때릴까. 아무튼 우리도 자체적으로 미사일 방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핵안보 능력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담입니다만 그로시 사무총장이 그 메시가 한국 갔다가 한국 왔을 때 결승에 진출했어요.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로 한국에서 카타르로 날아가서 진짜 메시 하는 경기를 보고 우승을 했습니다. 축하 메일 보냈더니 아무튼 좋아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해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온 것도 한국에 대한 배려, 우리가 요청도 했겠지만 했는데
그로스가 상당히 자신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건 뭐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걸 잘 설명하면은 한국의 여론도 조금 이렇게 캄다운 되지 않을까. 근데 메시가 요번에 보니까 국내 정치를 몰랐다는 것 같아요. 그 메시가 못 뚫더라고요. 그 공격 라인에서. 우리 한국 정치의 그 정치인들한테는 메시가 자기 개인기 가지고는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규범 위반이 뭔지 그건 세 개입니다. 유엔하고 NPT하고 IAEA만 딱 보더라도 NPT 탈퇴? 그러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그 유엔의 헌장을 의무를 위반하는 겁니다. 또 IAEA는 NPT를 이행하는 안전 조치 그 검증을 하는 기구고 평화적 아톰 포 피스를 그 주창해서 이행하는 기구인데 우선 이 세 기구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IAEA가 유엔 기구가 아니다. 그거는 너무 한 면만 본 거죠. IAEA하고 유엔하고 협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그 평화적 이용이 아닌 것을 또 IAEA는 계속 보고를 해야 되고 non compliance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먼저 깨면은 첫 번째 C가 consequence입니다. 후과가 옵니다. 규범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 조치가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을 이제 손상한다고 제가 이제 글을 쓰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IAEA에서 non compliance로 유엔 안보리에다 보고한 나라는 북한하고 이란하고 이라크 세 나라였습니다. 북한은 뭐 6차례 핵 신호이기 때문에 이건 뭐 serial violator라고 아주 악당 국가죠. 근데 이란은 한번 JCPOA를 통해 가지고 IAEA 사찰을 받아 가지고 불전형 그러니까 non compliance 이게 군사적 목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검증해서 패스해서 결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가 안보리에서 다 해제됐습니다. 그게 이제 안보리 결의 2231호인데 좀 안타까운 게 저희가 안보리에서 앉아 있다가 뭐 이렇게 비엔나에서 검증을 하는 거 양쪽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몇 년 전부터죠. 우리가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입장에서는 안보리에서 해제해 주지 않으면은 그게 해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P5 국가가 있는 안에는. 근데 이란은 성공했고 북한은 아직까지도 그 현안입니다. 그럼 어떤 코스트, 컨시퀀스 다음에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느냐? 그럼 뭐 첫 번째 고립 국가가 되고 쫓겨나고 한국 경제가 회복 불능인데 무역, 투자, 증시, IMF 환난 수준의 몇 배가 되는데 결국은 케이오스다. 카오스. 그래서 서울대 미래전략연구원의 김병원 원장님이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피해를 받을지 6월 19일 날 세미나에서 어떤 분이 한 연 5천억 불 정도 손실을 본다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제가 좀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뭐 컨펌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병현 원장님한테 연락했더니 그거는 내가 액수를 얘기한 적이 없다. GDP의 20%다.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roughly 그냥 추정을 한 건데 어떤 분이 이거를 또 굉장히 스마트하게 숫자로 계산한 게 5천억 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좀 적지 않겠느냐. 제재는 어느 순간에 아주 뼈저리게 온다. 우리가 제재를 겪은 거는 아주 마이너한 건데요. 2000년대 그 중국이 우리가 중국산 마늘을 이제 규제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뭐 휴대전화 뭐 여러 가지 해서 한 5억 불 정도를 때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중단해 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드, 그 다음에 최근에 그 강제징용 그것 때문에 일본이 우리한테 화이트리스트 빼고 그 3개 그 반도체 주요 부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전 안보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그냥 단합해서 우리를 제재한다. 그럼 우리가 견딜 수 있겠느냐. 또 지금 말씀하신 원전에 들어가는 우라늄을 우리가 못 받게 되면 97%를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는데 원전이 가동이 안 되면 우리 에너지는 전기를 못 쓰게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1세신에 나왔던 그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우리가 국방비 부담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천문학적인 숫자는 감당하기 어렵다. 규범에서는 NPT, IAEA 이거는 이제 건너뛰고요.
그냥 안보리에 대해서 뭐 북한이 이제 제재받은 그래서 결의 채택을 10개를 했죠. 제재 결의가. 뭐 우리한테 그 정도는 안 되겠죠. 우리가 뭐 그 핵실험을 그렇게 해가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에 떠나가지고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이 됐습니다. 올해 3번째 안보리 이사국이 됐는데 안보리 이사국이 이사회에서 앉아 있는 그 나라가 러시아라면 가능하죠. 푸틴. 자기네들이 침략해놓고 모든 결의를 비토해 버리니까 그런 나라가 과연 모범국가가 되겠느냐, 불량국가. 또 더더욱이 옆에 계시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에 수장을 했던 나라가 그런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NPT 탈퇴하고 국제규범을 위반한다. 그건 이미지가 다시는 회복되기 어렵다. 유엔이 가장 지금 모델 케이스로 거론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유엔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부 수립해가지고 경제 발전해가지고 민주화 이뤄가지고 유엔 사무총장까지 냈다. 그런 나라가 거꾸로 간다. 그다음에 NSG라는 게 이제 저도 의장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인도가 핵실험한 1974년 이후에 더 이상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 민간 품목, 원자력 관련 민간 물질 품목, 뭐 기사제 이런 거를 통제를 했습니다. 특히 이중융도까지 포함해서. 근데 우리가 이사국이고 저기 그 공국 그룹의 한 주요 국가고 2003년, 4년, 16년, 17년에 의장국까지 한 나라가 이거 뭐 다 어긴다, 위반한다. 그럼 우리가 그 같은 like my country인데 그 나라부터 모든 공급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전뿐만 아니라 원전 수출은 바이바이죠. 뭐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믿음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능력이 안 되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 이게 크리티컬합니다. 다자규범도 그렇지만 미국이 뭐 중단하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제가 대덕을 다녀보니까 안 그렇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너무나 의존, 종속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이 다 자기들이 뭐 그동안 그 협정에 의해서 물질 기자재 이런 걸 다 끌어가고 또 글렌 수정법이라는 미국의 법안에 따라서 이거는 더 강한 제재 조치를 갈 수 있는 그런 양자 차원의 동맹 국가로부터 우리가 제재를 받으면은 과연 가능할까? CTBTO라는 건 아직 협약이 발효는 안 됐습니다만은 미국이 중시하고 P5 국가가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기술 협력, 기술 사무국을 통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가장 권위적인 그 평가, 규모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걸 분석해서 발표한 게 CTBTO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그 전 세계에 깔려 있는 인터내셔널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다 잡아내는데 저도 의장할 때 CTBTO 프로그램에서 아르헨틴 그 군사 해군 잠수함이 그 물 밑에서 그러니까 해저에서 폭발을 했어요. 근데 그건 너무 깊기 때문에 최근에 뭐 미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도 못 잡아냈는데 IAEA가 잡아냈습니다. 이건 수준 폭발이다, 임플로전이다. 그 정도로 그 기술적인 능력이 발달한 CTBTO와 협력도 끊고 CTBTO에서 우리가 회의 참석도 못합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거기서 여러 정보를 수집해서 결론을 내는데 그게 안 됩니다. 몇 분 남았죠? 지금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느냐? 대통령이 가가지고 NPT 준수한다, 한미 원자력 준수한다 이렇게 디클레어를 했습니다. 우리 입장이 방향이 그쪽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치와 이해관계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핵무장 여론은 있지만은 그 평화적 NCG를 통해서 확장 억제 능력을 키우면서 평화적 이용을 가겠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잠재력이라는 것을 저는 원자력 에너지 주권 확보 그 뭐냐? 그게 다 돼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NPT 4조가 우리가 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불가양의 권리, inalienable rights로 돼 있고 원자력 협정에도 조항이 있습니다. NPT 4조하고 우리 주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2015년 협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빌드업온 해서 우리가 그 원자력 주권, 핵 주권이 아니라 원자력 주권을 찾아와야 된다. 대도에 가보면은 또 두산이라든가 원자력 발전소 가보면은 벌써
많은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그게 저게 보기에는 과거 5년 동안 탈원전에서 많이 그 가치 사슬이나 공급 사슬이 좀 흐트러졌는데 그 사슬을 다시 원상 복구시키면은 그 우리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권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자력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 교체할 때마다 탈원전, 친원전, 탈탈원전. 그래서 조크가 있습니다. 대도에 가면은 이 탈자가 매 5년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탈이냐 탈탈이냐 탈탈탈이냐 뭐 이런 서로 유머가 있는데 그걸 극복해야 되고 일관성 있게. 그 다음에 과거의 트라우마,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또 2004년 남핵 사건 이것 때문에 전부 눌려 있어요. 미국하고 대등하지 못하게 굉장히 좀 위축돼 있고 그래서 이제 원자력 분야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수준으로 미국하고 이 대등한 정말 글로벌 파트너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황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SMR이라든가 미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윈윈할 수 있는 협상을 해서 저농축과 파이로 프로세스 이거를 신청하는데 그 변준영 이사님이라는 분이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캐도하고 바라카 원전을 이제 총책임했었는데 한국은 아궁이는 잘 만드는데 그 아궁이에 늘 땔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농축 연료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후행에서 나오는 거를 재처리가 아닌 그 사용 후 핵연료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파이로 프로세스를 하면은 윈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레슨을 받아야 될 거, 참고로 해야 될 거는 일본이 과거 그 재처리 시설 이런 거 다 허용 받을 때 그 총리 나카소네하고 레이건 사원에서 공을 들여가지고 결국은 야스히로 론 그런 그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성공적인 협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시작했거든요. 우리 워싱턴 선언 일 시작해서 얼라이언스 인 액션이 앞으로 다음번 10년 후부터는 이제 완전히 우리가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들어가니까 공을 들여가지고 장기적 로드맵을 설정한 다음에 그 우호적인 정상급에서 우호적인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1급 동맹이 돼야 됩니다. 그 미국 뉴욕 타임즈 어저께 나와 있는 언젠가 제가 그걸 봤는데 동맹의 급이 있다. 그 중에 일본하고 호주, 그다음에 뭐 나토 국가들은 그분의 상당 부분이 1급이 들어가는데 터키를 얘기하면서 터키는 얘네들이 나토 동맹국인데 언제 가끔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 수 없다. 러시아 편에 서 있고 중국 편에 서 있고 또 시리아 편에 서 있고. 근데 이번에 뭐 스웨덴 이거 블락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다시 또 시계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칙적인 플레이인데 핵 억제력을 기초로 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우리가 이런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를 위한 원자력 주권을 찾는 것이 결국은 우리 여론도 긍정적으로 핵무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좀 감성적인 그런 지지를 하는데 조금 생각을 바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동익 대사께서 대덕에 우리 원자력 연구의 본산에서 직접 연구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소감 그리고 비엔나에서 활동하면서 가졌던 경험을 토대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꼈던 건 뭐 핵무장 추진이 뭐 consequence 무슨 cost, chaos라는 3C로 해서 큰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에너지 주권 확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재천 교수님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그 굉장히 중요한 회의에 발제를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맡은 주제는 한국의 핵무장이 한미동맹과 동북아 안보구도죠. 뭐 지정학에 끼칠 영향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제는 일단 워싱턴 선언 이후에
한국의 핵무장 지지 여론의 추이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핵무장이 한미 동맹에 끼칠 영향, 그리고 동북아 지정학에 끼칠 영향, 그리고 나서 한국의 핵무장이 하수라면은 저는 하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정책 대안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워싱턴 선언 이후에는 핵무장 여론이 조금 잠복한 것 같습니다. 통일연구원이 매년 6월에 이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한국의 핵무장 여론이 이 통일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은 2021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1년이겠죠. 2021년 71%, 2022년 뭐 비슷하게 69% 그러니까 70%죠. 거의 정점을 찍은 것 같고요. 금년 6월 보고서에서는 60%, 한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좀 하락 추세가 워싱턴 선언과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여론조사 기간이 4월 초였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선언은 4월 26일에 나왔으니까 워싱턴 선언의 내용을 뭐 직접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워싱턴 선언이 나올 즈음에 한미가 확장 억제 강화 노력을 뭐 지속적으로 기울였기 때문에 한국의 여론도 어느 정도 좀 반응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세션에서 다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은 워싱턴 선언은 분명히 확장 억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핵 무장론은 여전히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북한이 대규모의 도발을 한다든지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든지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NCG 협의가 뭐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다시 핵무장론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이 핵 만능론에 빠져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확장 억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분명히 확장 억지의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한 90% 정도 내줬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확장 억제를 제공받는 수혜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늘 부족한 거죠. 하지만 이 확장 억제를 받는 대상국인 북한은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끼는 게 이게 이제 확장 억제이고 그럼 그렇다면 왜 일본은 그렇게 핵무장론이 한국과 같이 비등하지 않느냐? 사실 북핵 미사일이라는 것은 한국에게는 정말 실존적인 위협인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확장 억지 틀 밖에서 뭔가 그 억지를 강화하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확장 억지 플러스 알파 또는 확장 억지 틀 밖의 어떤 억지 강화 담론이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한미 동맹에 끼칠 영향은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것은 굉장히 자명하죠. 일단 미국의 안보 공약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이 제임스 모로우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동맹 이론으로는 좀 일가를 이루신 학자인데요.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은 모든 동맹은 결국 비대칭 동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시메트리컬한 동맹이 없고 그 예로 한국도 이제 뭐 한미 동맹이 체결될 당시와는 달리 지금 국력이 엄청나게 신장이 됐지만은 이런 비대칭 동맹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 뭐 이 자율권과 이 안보 보장이라는 거 분명히 inverse relationship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이게 하여튼 반비례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반비례하지는 않겠지만은 분명히 자율권을 더 확보하려는 노력은 안보 공약의 약화로 귀결이 되는 것이고 뭐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안보 공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하게 받으려면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 자율권의 손상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모로의 이론에 따른다면은 한미 동맹은 여전히 비대칭 동맹이고요.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율권을 포기하고 미국은 현 수준의 안전 보장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인데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약화된
안보 공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비확산 정책 목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결정이라는 것이죠. 뭐 동북아의 미국의 정책 목표가 뭐 중국의 견제가 있을 수 있고 북한의 비핵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정책 목표 중에 하나가 비확산 체제의 유지 및 강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정책 목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한국의 핵무장에 미국이 이제 현 수준의 안전 보장을 계속해서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은 이 한국이 여태까지 미국과 쌓아놓았던 이 신뢰관계에 치명적인 훼손을 가한다는 것이죠. 뭐 워싱턴 선언 보면은 이 미국이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라는 노력뿐만 아니라 한국이 NPT 준수 의무를 분명히 명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선언문의 내용에 어긋나는 한국의 핵무장은 동맹의 신뢰 훼손에 신뢰 훼손을 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국 사람들이랑 얘기를 갖다 해보면은 한국의 여전히 2만 8,500명이라는 주한미군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28,500명의 주한미군은 굉장히 실효적인 인계철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렇게 강력한 믿음이 있다. 근데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은 이런 미국의 믿음을 뭐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이게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굉장히 미국에도 중요하니까 미중 경쟁에 있어서 이 한미동맹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감안한다면은 한국이 핵무장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이 한미동맹을 파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계속 지속적으로 안보 공약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인도의 예를 듭니다. 프랑스가 1949년에 나토의 창립 멤버였죠. 하지만 60년대 핵무장을 감행하면서 나토를 탈퇴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 다시 복귀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다시 복귀를 한 셈이고요. 인도 역시 뭐 핵무장을 갖다 하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중요 동맹은 아니지만 파트너 국가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가 미국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관계는 굉장히 지난했다라는 것이죠. 어려웠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이들 국가가 미국과 아주 완벽에 가까운 신뢰를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은 이 미국 내 트럼프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뭐 핵무장까지 했으면은 정말로 한국의 방어는 한국에 맡기자. 그러면서 전략자산 전개 중단,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중단 주장, 나아가서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미동맹이 유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매우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지정학에 끼칠 영향인데요. 저는 동북아의 안보 구도 역시 매우 취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일단 더 대립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국제 관계에 조금 익숙하신 분은 알겠지만 핵 무장 국가 사이에 특히 인접한 국가 사이에 안정 불안정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장 국가들끼리 핵 안정성은 확보가 될지 모르지만 서로 핵 도발은 감행하지 않을 거라는 또 믿음이 있으니까 재래식 도발은 그냥 마음껏 감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한국에게 재래식 무기로 마음껏 도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한국이 또 이에 재래식 무기로 대응한다면은 한반도의 안보 구조가 오히려 더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핵무장을 한 한국에게 상당히 대립적인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북아의 안보 구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은 오히려 이 동북아의 힘의 균형을 밸런스 오브 파워죠. 이 북중러 수정주의 세력의 유리하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핵무장이 한미동맹의 약화를 초래하고요. 한미일 안보공조의 균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적으로 북중러 수정주의 국가들 세력의 득세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이 동북아에 구축한 확장 억지 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일본은 뭐 한국만큼 핵무장을 하자라는 주장도 강하지 않고 그다음에 한국보다 훨씬 미국의 확장 억지를 더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은 일본 역시도 아니 이 한국이 미국의 확장 억지를 믿지 못하는데 우리도 미국의 확장 억제만 의존하지 말고 뭐 핵무장을 좀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핵무장을 추진한다 그러면은 동북아 미국이 여태까지 구축해 놓은 동북아의 확장 억제 체제는 송두리째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동북아의 확장 억제 체제의 붕괴는 당연히 미중 경쟁에서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은 자명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무장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강력한 동맹 관계를 회복하고 뭐 유지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이 약해진다면 동북아에서 북중로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동북아 안보 구조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근데 제 좀 문제 의식은 이 워싱턴 선언 이후에도 한국인 여전히 과반 이상이 핵무장론을 지지하는 상황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코 가벼이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에 발제자 분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한국의 핵 잠재력 강화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핵 잠재력을 뭐 뉴클리어 뭐 레이턴시, 뭐 포텐셜 등등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뭐 한국이 이제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브레이크 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소화하여서 해서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잠재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 분들도 다 설명하셨지만 억지는 능력과 의지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의지를 억지 대상국이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믿어야 되고 확장 억지의 경우에는 확장 억지의 수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이 그러니까 미국 제공국가의 의지를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식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인식의 문제이고 제가 미국 가면은 늘 미국의 전문가들에게 듣는 말은 아니 이거는 정말 확실한데 100%인데 왜 안 믿는지 모르겠다. 근데 나는 믿는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이 안 믿으면은 그거는 확장 억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건 인식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저한테. 가서 더 많은 노력을 해라. 그 다음에 한국의 좀 교과서에 미국의 확장 억지는 너무나 막강하다는 것을 좀 써놓는 것은 어떻게? 근데 그거는 좀 소극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뭔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표만 좀 설명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고심을 해봤는데요. 이 표는 가장 왼쪽에 있는 칸은 한국의 정책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 선택이 끼칠 영향을 분야별로 한 4분야로 나눠봤어요. 억지, 한미동맹, 비확산 체제, 동북아 안보. 1서부터 10의 점수를 부여를 했는데요. 자기적인 점수입니다. 물론 그냥 제가 좀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적으로 점수를 좀 부여해 봤는데 물론 1점이면 가장 안 좋은 영향이겠죠. 10점이면 가장 좋은 영향이고 일단 워싱턴 선언 전에 뭐 그것도 정책 뭐 선택이었다면 아무것도 워싱턴 선언을 안 했던 상황을 그냥 제가 또 자기적인데 그냥 5점을 베이스 스코어로 기본 점수로 그냥 깔아버렸어요. 5점을 줬습니다. 5점인 상황에서 워싱턴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억지력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지만 조금 늘어났습니다. 근데 저한테도 이렇게 막 그냥 충분할 정도로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한 6점 줬습니다. 한 1점 더 줘서요. 6점 줬고 하지만 한미동맹은 분명히 더 튼튼해진 것 같아가지고 5점에서 한 3점 더 붙여갖고 8점 줬고요. 한국이 NPT 체제 준수하겠다 그랬으니까 비확산 체제도 더 강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2점 더 줘서요. 7점 줬고 동북아 안보 구도도 한미동맹이 강화가 됐으니까 제가 2점 더 보태가지고 7점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 예, 뭐 일단 그냥 뭐 매드라는 기제가 뭐 작동을 한다면은 북한 체제의 뭐 특이성을 갖다 일단 뭐 감안하지 않고 그 기제가 작동을 한다면은 그냥 뭐 우리 핵이니까 뭐 상당히 많은 점수를 줬습니다. 뭐 억지에서는 뭐 한 9점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미 동맹은 3점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5점에서 뭐 8점까지 올라갔던 게 이제 3점으로 깎여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비확산 체제도 뭐 붕괴되는 것이니까 거의 제가 3점을 줬습니다. 동북아 안보 구조도 굉장히 취약해지니까 4점을 줬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의 핵 잠재력을 제고한다면은 이게 잠재력이지만, 그러니까 한국의 핵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잠재력을 가지고 그게 우리 것이기 때문에 핵무장보다는 조금 낮은 점수를 줬어요. 1점 깎아가지고 8점을 줬지만은 억지력에 있어서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인식의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상당한 점수인 8점을 줘봤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에 있어서 9점을 준 이유는요. 초기에 뭐 논의가 잘 안 되면은 이게 점수가 확 내려갈 수가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지난번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핵 기반 동맹으로 발전시키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해 나간다면은 오히려 저는 한미 동맹이 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제하에 잘 해나간다는 전제하에 9점을 줬고요. 비확산 체제는 뭐 말이 많이 나오겠죠. 한국이 이제 뭐 핵잠재력을 제고한다고 하는데 뭐 북한이나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는 저건 뭐 지금 핵무장 하려고 하는 것이다. 뭐 농축 뭐 그 수준에 대해서 뭐 계속 딴지를 걸고 할 것이니까 아주 좋은 점수는 줄 수 없어요. 하지만 한국의 핵무장보다는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점 줬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안보도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하니까 저희에게 나쁠 게 없어서 워싱턴 선언 이후와 똑같은 7점을 줬습니다. 제가 딱 2, 3분만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대사님.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핵잠재력 강화하는 거 추진할 때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조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느닷없이 저희가 핵잠재력을 제고해야겠다고 미국 쪽에게 제안하는 것은 그것도 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뭐 핵 주권 영역인 것은 분명하지만 제 경험상 미국 사람이랑 얘기해서 주권 얘기했었을 때 재미 본 적이 없어요. 주권의 영역이다 그러면은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 한국이 주권 영역을 좀 포기하고 그 다음에 안보 공약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꾸 주권 얘기하고 그러면 조금 성질 냅니다. 그래서 저는 핵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이게 이제 일단 NCG가 지금 가동되지 않습니까? NCG가 가동되고 난 다음에 NCG 채널을 통해서 논의를 활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핵 주권 차원이 아니라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아니 지금 한미 뭐 원자력 기반 동맹으로 지금 뭐 진화시키겠다. 그다음 한미 핵 협력 기반 동맹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본과 같은 그 정도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갖는 것이 미국에도 낫지 않겠니? 앞에 발제자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저는 논의를 제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닐까. 특히 지금 일본이 NCG에 참여하고 싶은 의사를 여러 번 표명했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일본의 참여에도 지금 문을 열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무르익을 때 우리도 그렇다면은 한미일 원자력 협정, 한미일 핵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만큼의 핵 잠재력을 구비하는 것이 이 한미 동맹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 한미일 안보 공조를 위해서 낫지 않겠니?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다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천 교수님 큰 틀에서 앞에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 하면서 몇 가지 현재 저희가 현실적으로 조금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 35분 정도가 이제 남아 있어서요. 저희가 앞서 우리 1세션은 이제 모더레이터가 조금 질문을 먼저 던져서 충분히 또
thought provoking 대화를 나눴는데 이번 세션에는 이슈 자체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의견도 나눠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바로 플로어에 저희가 질문 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께서 자리에 계시는데요. 네, 혹시 마이크 있으시면 네.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니까 잠깐 시간을 제가 떼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 한반도 미래 포럼에서 아주 좋은 세션을 만들고 오늘 제가 조금 늦게 참석했습니다만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핵 문제 이게 나오면은 이게 생각나는 게 이 아주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해답을 내놓는 사람은 조심해야 될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두 가지 형태의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아주 그냥 살갑게 다가오는 낯선 사람의 친절함.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친절하게 다가올 때 그건 조심해야 될 사람이고 아주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야 되는 할 수 있다고 답을 내놓는 사람, 그것도 조심해야 될 사람인데 오늘 토론하시는데 이거 쭉 들어보니까 전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접근이 많이 되고 있어요. 공통분모가 많이 이제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국제 안보나 이 핵 문제를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접근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파이어월입니다. 파이어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 사이에는 방화벽이 얼마나 있느냐. 사실은 그 방화벽이 없거든요. 오늘 쭉 이야기 하신 거 보면은 어느 단계 가면 그것만 넘어가면 방화벽을 넘어가는데 이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NPT를 만들었고 미국은 이제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 협정이라고 그래서 이제 방화벽을 만들어서 못 넘어가게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그 방화벽 사이를 어떻게 넘을 건가 안 넘을 건가 안 넘으면서 또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그 차원을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런 면에서 한두 가지 좀 이제 제가 생각나는 거를 보태자면은 아까 우리 전영우 이사장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써가지고 자살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북한이 자살 행위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가 몰고 가서는 안 되겠죠. 그죠? 상대방을 자살 행위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몰고 가면 그 자살 행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안보 전략이 있고 특히 이제 지금 우리 현재 있는 정부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으로 하자 이러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push against the wall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벽에다가 대고 밀어 제끼면 더 나갈 벽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을 때립니다. 그죠? push against the wall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게 들고 대신 이제 이게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지고 우리를 때릴 거냐 안 때릴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는데 핵을 가지고 치냐 안 치냐 하는 것은 이제 핵을 디토네이트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핵을 투발시키는 거. 그건 핵을 사용하는 두 번째 핵의 목적이거든요. 핵을 사용하는 첫 번째 사용 방식은 핵을 투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 양식이나 상대방의 정책 결정이나 태도를 바꾸게 하는 게 그게 첫 번째 그게 이제 폴리티컬 유스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북한에 의해서 상당히 폴리티컬 유스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확장 억제 방식에 의해서 워싱턴 선언 등등 이런 걸 해서 하고 그런 상황에서 핵 우산을 강화를 하더라도 북한에 의해서 폴리티컬리 코어스 압박당하고 강압당하고 이 조종당하는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핵을 가진 북한 때문에 자꾸 행동에 뭔가 위축이 되는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2019년에 판문점에서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만났는데 회담장에 들어갈 때 누구 들어갔어요? 트럼프하고 김정은 들어가고 문재인은
문재인 대통령 바깥에서 문 밖의 남자가 됐습니다. 그걸 핵을 가진 남자와 핵을 가지지 않는 사람의 사이의 차이 이런 것도 하나의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가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북한이 핵을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 의해서만 당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미국의 핵 우산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도 엄청납니다. 미국이 핵 우산을 그냥 씌워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많은 대가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르기 싫어서 우리가 핵을 갖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타입 중에 하나가 자 현재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면서 그대로 한미동맹 유지하면서 가는 거 A안. 근데 B안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도 핵무기 가져야 되겠다. B안. 근데 C안이 이제 뭡니까? C안은 현재의 확장 억제 유지를 하면서도 아까 이게 잠재적 핵 능력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여차하면은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상태까지 가야 되겠다. 이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오래 전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핵을 당장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지만은 무기화되지 않은 무기 시스템, unweaponized weapon system 이런 시스템까지 이제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그 상태를 가려고는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 그건 뭐야 도대체가? 당신은 A야 B야? 그런데 학교 학점에 A 학점이 있고 B 학점이 있는데 그것만 있습니까? B 플러스도 있고 A 마이너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A 마이너스 정도는 가 있어야 우리의 이 북한에 의해서 강압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산에 의해서 그늘에서 숨을 죽이고 있어야 되는 이런 등등을 넘어설 수가 있다. 그런 그 차원의 생각을 좀 이제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일본, 독일 같은 겁니다. 독일 아시다시피 독일은 고농축 우라늄을 뮌헨 공과대학에서 지금 다 실험하고 만들고 있어요. 미국이 그 뮌헨 공대에 있는 그 고농축 우라늄 시설 그거 없애라고 엄청 압력을 넣는데 그건 못 없앤다. 바로 그런 자신의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유럽에 가서 뭐 나토 필요 없다. 너희들 알아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안젤라 메르켈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안 되겠네. 유럽 안보는 유럽 사람의 손으로 해야 되겠네. 이렇게 대놓고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럽의 안보는 유럽 사람의 손으로 하겠다는데 그거는 이미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독일만 없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나도 핵무장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자세를 발톱을 내밀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 이겁니다. 우리가 최소한 그 단계까지는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자꾸 이제 오늘도 NPT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자꾸 NPT를 없애는 이야기를 합니까? NPT 범위 내에서 아까 inalienable right 이야기하듯이 NPT 내에서 우리가 농축하고 재처리할 수 있잖아요.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없는 거고 지난번에 2015년 개정한 거기에서도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외교적 초점을 집중을 시켜서 하고 그다음에 이걸 2004년에 있었던 것처럼 또는 그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처럼 뒤에서 할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경제적이나 또 한국이 경제적 목적으로 뉴클리어 퓨얼 사이클을 한다고 해서 한국은 절대 경제적 목적으로만 하지 군사적 그 방화벽은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안고 있는 안보 상황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넘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을 국제사회에 인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NPT제를 유지하면서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오늘 제 아마 이야기 전체 토론 전반 세션, 후반 세션에서 합치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복잡한 문제를 두고 제가 간단하게 해답을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감사드리고요. 장관님께서 이제 다행히 질문은 안 던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장관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여기 앞에 나와 계신 패널리스트들께 간단한 질문을 미리 던져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이크를 방청석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상에 20% 미만 저농도 우라늄 농축의 이제 부분적인 그런 권한이라고 그럴까요? 뭐 사용할 걸 행사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미국산 우라늄을 사용해서 파이로 프로세싱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이지만 연구 차원이지만, 근데 그 부분이 기존의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내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은 개정으로 가야 될 것인지, 개정하게 되면은 어떤 방향에서 우리가 지금 특히 그 황 교수님이나 우리 신동익 대사님은 그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춰주셨는데, 조금 나중에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하고요. 우선 제가 생각하시는 동안에 한 분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평화론자인데요. 보통 원자력을 이야기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은 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적 이용을 하는 사람은 원자력이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서 가장 그 문제가 뭐냐면 사용 후 연료 저장 시설이거든요. 이게 포화 상태 아닙니까? 원자력을 더 지어도 운영할 수가 없는 상태로 조만간에 도달할 거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황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재처리하고 농축 이거를 일본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진다고 그러면 연구 처분장 이전까지 기존에 있는 재처리 사용 후 연료 저장 시설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이건 국민 대 국민이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의 사이가 좋을 때 저는 푸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윤 대통령께서 아메리칸 파이까지 부를 정도로 분위기를 달아올렸을 때 좀 저는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신동익 대사님도 아마 좀 국가에서 그런 전략으로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좀 해봅니다. 지금 방청석에서 두 분 지금 질문이 더 나왔는데, 우선 앞서 제가 드린 포괄적인 질문과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해서 황 교수님과 신동익 대사님 두 분 각각 말씀 주시고, 뭐 김재천 교수님도 필요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우리 2015년 어렵게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서 20% 이하의 농축은 하게 돼 있었는데, 그때 후쿠시마 사고 난 이후로 세계 원전들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농축 이 공장들이 굉장히 그 여유가 많이 생겼어. 가격이 막 떨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컵을 보면은 2015년에 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농축을 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사용 후 해결료가 그때는 재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후쿠시마 사고 나서 플루토늄이 막 날아가고 하니까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전 세계가 이제는 원자력 아니면 안 된다. 전부 다 원자력 하니까 이 농축 공장이 딸리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또 우라늄 공급이 지금 딸리고 있습니다. 2100년 되면은 세계 우라늄이 없어질 거다 하는 이 전망이 나오고 있고 해서 미국, 카나다, 그 우라늄 많은 카나다, 그리고 이 프랑스, 이런 나라들 전부 다 이제 사용 해결료를 써야 된다. 그래서 미국도 내부에서 파이로 프로세싱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DOE 차관이 나왔어. 파이로 프로세스 공장을 세웠어요. 지금은 농축과 재처리해서 우리가 전 세계 원자력 평화적 이용, 여기에 대한 또 미국에 대한 그 약속, 그걸 확실히 하면은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입니다. 네. 지금 뭐 황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라인인데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여기 안총기 대사 차관께서 그때 고위급 회의를 한번 하셨나요? 그리고 언제 중단됐죠? 문재인 대통령
아니, 네,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황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게고, 그 다음에 상호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못 느꼈대요. 제가 대덕에서 들은 얘기는 외교부. 그러니까 왜냐? 우리가 탈원전으로 갔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주니까 농축은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또 미국 측에서는 뭐 안 하면 더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그 지재권, 웨스팅하우스 그게 불거져 가지고 미국은 그거부터 해결하라는 식으로 뭐 원전 수출하려고 그러는, 그래서 양쪽이 서로 좀 긴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계속 미루다가 이제 현 정부에서 이제 다시 친원전, 탈탈 원전으로 가서 지금 재개 움직임이 있고, 아까 김창범 대사가 문의한 거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도 20%를 시작해서 계속 이거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까 뭐 주권이라는 말은 잘 안 쓰시게 좋겠지만은 우리가 찾아 먹어야 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을 못한 거고, 대덕에 있는 원자력 전문가라든가 그 원전에 관련되는 뭐 전문가 두산이라든가 산업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인센티브가 없이, 그러니까 이 가치 사슬, 공급 사슬이 그냥 작동이 안 된 거로 그렇게 했는데, 파이로 프로세싱도 비슷한데 2020년에 10년간의 공동 연구를 마쳤습니다. 그때 우리 저 천영우 수석님께 차관하실 때 제가 국장이었는데, 그 처음에 반디펜하고 이제 그 원자력 협정 첫 단계에서 이게 제철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해서 떼있잖아요. 디커플링해서 파이로 프로세스는 그럼 10년 동안 별도로 연구를 해서 결론을 10년 후에 2020년에 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걸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나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결론이 없어요. 리포트가 파이널 컨클루전이 안 나고,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오픈 엔드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파이로 프로세싱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아까 그 경주에 쌓여 있는 거, 또 각 발전소에 있는 거, 그거 파이로 프로세스면은 우리는 뭐 재활용이라고 리사이클링이라고 그러지만 미국은 재처리라고 아예 뭐 다른 나라들로 해서 이거 아주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원자력 협정을 2035년에 개정할 단계에 다시 이거 리인스테이트, 그러니까 20% 이상,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지금 해 보면서 올리고, 그 다음에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해 가지고 선행과 후행을 다 이제 이 퓨얼 사이클을 맞추면 아까 말씀한 대로 되지 않겠느냐. 근데 문제가 이 로드맵을 10년 단위로 좀 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까 농담했지만 다시 친원전, 탈원전, 탈탈원전 어느 쪽으로 할지 아무 모르니까, 아까 포텐셜 레이턴시 문제가 인적 자원이 자꾸 고갈되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에 원자력 공학과에 그 신입생들이 없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가치 사슬이 끊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원자력 우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네, 김재천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일단 제 발제 중에 드리지 못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좀 핵무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핵무장과 한국의 핵무장론은 좀 구분지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미국이 확장 억제를 제고함에 있어서 이 한국의 핵무장, 비등한한 핵무장론 여론이 분명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핵무장을 하자, 뭐 용산에서도 뭐 핵무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분명히 워싱턴 선언에 나와 있는 그 정도의 확장 억지 제고 효과는 발휘했는데,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정책 서클에서 제시하는 주장하는 핵무장론은 분명히 이제 백파이어 할 때가 된 것 같고, 이건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트랙 2에서 나오는 핵무장론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좀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고 뭐 한미가 동맹 관계이지만 또 협상의 관계이고 툴레벨 게임인 것이니까요. 트랙트에서 나오는 핵무장론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핵 잠재력 같은 경우에 글쎄요 자꾸 뭐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뭐 불공정하다 그다음에 이거는 주권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미국 사람들이 저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한미 원자력 협정 그다음에 한미 핵 기반 동맹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특히 이제 일본이 NCG 참여를 할 즈음에 우리가 이 세 나라가 원자력 협정 그다음에 핵 기반 협력을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면은 필요한 것이고 그 즈음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든지 한일 사이에도 원자력 협정을 지금 체결한 상황이잖아요. 한일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플로어에서 세 분이 이제 발언권 아직 안영집 대사니까 좀 네 분이 발언권을 신청을 하셔서 시간 제한이 있어서 지금 손을 드신 네 분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간단한 권도엽 전 장관님. 예. 네. 저는 뭐 이쪽 분야는 어떻게 보면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상식적인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김 교수님이 나중에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런 모임에서는 오히려 우리 핵무장이 절실하다 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앞으로 한미 간의 협상이나 이런 데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미국이 전쟁을 각오하고 막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CVID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결국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가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과 무장하지 않는 것의 차이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이렇게 설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북이 저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핵무장을 하는 진정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전략을 세워나가고 실천할 때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례를 이스라엘은 어떤 코스트를 지불하고 핵무장을 했는지 인도하고 북한을 얘기해가지고는 우리 국민들 설득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는 아까 송 장관님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코리아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 문제인데 앞으로 점점 세계가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우리 경제나 사회의 전반적인 리스크가 될 건데 그런 부분도 같이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해야지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하는 멘트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앞에 그 마이크를 정영석 의원님께 남겨주십시오. 네, 정양석입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리 핵무장에 관해서 내부에서 대선이나 전당대회에 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 패널들은 명쾌하게 우리가 핵무장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직도 숫자는 줄고 있지만 60%가 넘는 국민들이 자체 핵무장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냥 이런 생각이 막연히 듭니다. 그분들 여론조사는 또 여기에 계신 분들처럼 그분들이 미국의 워싱턴에 가서 미국 사람을 만나고 국제 안보가 어떻고 이런 걸 잘 모르신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오늘도 미사일 발사하고 대통령께서 현지에서 NSC 주재하셨지만 확장 억제를 우리는 대응하겠다 하는데 막 비이성적으로 쏘아대는 미사일에 확장 억제라는 단어가 주는
신뢰감, 든든함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국민들이 좀 불안을 느끼고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까 천영우 수석님께서 신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건 우리 자체 핵무장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것은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이고 오늘 세 분께서 해주신 것은 정말 이성적이고 또 국제 상황을 잘 배려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아까 김 교수님 패널 2 혹은 투트랙 토론 또 재미있게 들립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포럼이 됐으면 좋겠고 좀 아쉬운 것은 아마 구하시기 힘드셨겠지만 혹시 찬성하신 분이 한 분 계셨다면 이렇게 우리가 좀 편하게 의견을 골고루 들을 수 있었겠다 하는 그냥 코멘트와 고민으로 질문 없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가 바로 옆에 안영집 대사님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신각수 대사님 질문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서 권대엽 장관님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김재천 교수님께서 조금 처음에 주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까요? 전 싱가포르에서 안영집입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요. 김재천 교수님한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100% 저기 김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는데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미 측에서 이제 확장 억제는 물론 28,500 주한미군 다 빼고 그다음에 완전히 일방적으로 이제 한국이 다 그걸 맡아서 하라 하는 비판론적인 여론이 이제 또 많이 일어날 거고 실질적으로도 많은 이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 100% 동의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핵무장론이 많이 들어섰을 때는 그게 거꾸로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자체 핵무장론이 많이 생겼냐면 한 가지는 북한이 비이성적인 도발적인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타난 거고 두 번째는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전혀 확장 억제나 아니면 동맹과 같은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비이성적인 주장을 하면서 분담금 대여섯 배 증가, 그 다음에 주한미군 다 빼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오히려 핵무장론이 많이 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미국 정치가 지금 너무 진영화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또 트럼프가 아니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 논란이 생기는데 미 측에 대해서도 오히려 거꾸로 그런 측면에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불안을 좀 진정시킬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을 하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각수 대사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우리 김재천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일본이 우리가 한미 간에 NCG 하는데 같이 한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본이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미일 NCG가 아니라 일미 NCG, 한미 NCG가 되면 됐지. 한미일 NCG 그러니까 나토 형식의 NPG는 아니지만 한미일 NCG 형식으로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라는 건 동적인 개념에서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현 시점에서 보면은 북한의 핵 개발 상태가 완성이 안 된 상태고 계속 앞으로 이제 증가하는 이러한 동태적인 현상 속에서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한 걸 분석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워싱턴 선언에 의한 어떤 확장 억지를 명확히 하고 이런 걸로 충분하지만 아까 송민순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완성이 돼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완전히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미국의 공격을 받고도 충분히 미국을 다시 공격할 수 있는 2차 공격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과연 미국이 얼마만큼 확장 억지를 한국에 대해서 행사할 것인가라는 객관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동태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되고, 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황일순 교수님 말씀대로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데 우리가 아무리 지금부터 바로 핵 개발을 하자고 해도 최소한 5, 6년은 걸리는 이 리드 타임을 그 동태적인 분석에 집어넣어서 옵션을 분석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대안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뭐 잠재적 핵 능력 가지는 것도 좋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그 구도 속에서 앞으로 북한의 핵 능력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또 미국이 아까 안영집 대사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네오 아이솔레이셔니즘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큰데,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다가왔을 때의 대응 방안을 좀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답변하는 순서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천 교수님께 아마 질문이 조금 더 많이 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신각수 대사님, 신동익 대사님, 황일순 교수님 순으로 해서 랩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코멘트로 많이 들렸고요. 신차관님 말씀하신 부분, 사실 일본의 NCG 참여 의향은 저는 뭐 신문지상으로 뭐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향에 대해서는 신차관님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래도 뭐 핵 공유라는 개념을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었을 때 동북아에서 그 가능성도 트랙2에서는 나왔었거든요. 1.5 트랙에서도 나왔었는데 일본과 한국이 같이 하는 어떤 그런 핵 공유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NCG가 잘 발전한다면은 한미일 핵 공유, 뭐 공유라는 표현은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런 어떤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양석 의원님, 이게 가슴의 문제라는 거 정말 저는 공감합니다. 이게 충분히 저는 핵무장론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확장 억지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직관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제 모든 시사 문제에 밝은 제 서강대 경제학과 정말 똑똑한 친구가 저랑 얘기하는데 나중에 결국 물어보는 게, 야 근데 김 교수 확장 억제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핵 우산은 굉장히 직관적이죠. 한국이 미국의 핵 우산 밑에 있으니까 그냥 안전할 것 같은데, 확장 억지는 뭐가 좀 직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어도 굉장히 중요해서 김태호 차장이 왜 핵 공유라는 표현을 썼는지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핵 공유라는 표현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핵에 대해서 아직도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미 확장 억제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조금 클레임을 갖다가 걸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핵 무장론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지만은 트랙 2 레벨에서 아직까지는 제기하는 것이 미국과의 어떤 바게닝에 있어서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뭐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주장할 마음은 없습니다. 무장. 네, 감사합니다. 신동익 대사입니다. 그 쿠바 미사일 크라이시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미국하고 소련하고의 협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레슨을 여기다 적용하기는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이스라엘의 아까 1세션에 주로 많이 나오시는데요. 이스라엘처럼 즉각 대응 능력하고 우리가 충분히 레디니스가 돼도, 비록 컨벤셔널 재래식 무기라도 삼축 체계에서 바로 때릴 수 있는 그것만 갖춰도 미국의 뭐 확장 억제 능력이 뭔지 모른다 그러지만은 미국이 제대로 우리한테 서포트만 해주면은
이 이스라엘 모델에 의한 뭐 우리의 재래식 그 방위 능력, 삼축 체제 확장 이걸 컨비네이션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협상을 할 때 그 물론 단계적으로 올라갔지만은 우리 송민수 장관이 때부터 시작한 그 미사일 주권 회복, 우리가 미사일 그 레인지를 그렇게 무제한으로 높인 거 이거를 좀 하나의 케이스로 해서 해나가면은 미국하고 협상에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핵무장론 다 좋은데 이런 규범적인 것을 떠나가지고 제가 뭐 비엔나에 있을 때나 또 어디에서 과연 우리가 핵실험 없이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석윤열 교수님 같은 분은 굉장히 그 컴퓨터로 된다 그러는데 과연 실증 없이 핵무기의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과연 한다면은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작은 땅덩어리에 방패장도 지금 못 만들게 하고 사드도 배치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핵실험 안 한다 치고 그럼 사일로는 어디다 둘 겁니까? 핵무기를 어디다가 보관을 하죠? 저는 답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리고 저 3C라고 그러는데 그 코스트 면에서는 우리가 받을 피해 아까 그 뭐 중국한테 받은 피해라든가 일본한테 받은 피해 그거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직장을 다 잃게 되는 거나 비슷한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하고 또 우리 신갑수 작가님 말씀하신 그 리드타임 그 절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아까 그 사슬이 끊겼기 때문에 이제 회복 단계에 있는데 결국은 대덕 또 두산 저 산업계 그다음에 뭐 그 연관 그 우리 전공 분야라든가 화공학 뭐 이런 것까지 다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끌어올리는 그 시간이 5년 되기 전에 또 탈탈 원전이 되는지 이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말 중요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은 아직도 이것이 이 큰 그림이 국민들한테 전달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가 너무 과거 룰만 집착을 하고 미래 룰에 대해서 너무 지금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핵무장 NPT 체제에 대해서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룰을 바꾸려고 그러면 너무나 많은 힘이 들어가고 손해만 오는데 지금 우주, 항공, 특히 레이저, 마이크로웨이브 이쪽에 어마어마한 군사적인 새로운 스페이스가 오고 있는데 여기는 눈을 안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좀 그림을 그려서 각각의 비용 편익을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널려 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면은 국민들이 훨씬 더 안심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서울대에 있을 때 그때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3분의 2가 핵 무장을 찬성한다 그래서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그것도 4학년 인턴 학생이 와서 이거는 뭔가 틀린 것 같다 하면서 설문지를 다시 했어요. 자, 핵무장을 하면은 이러한 손해가 생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답변을 다 모아보더니 3분의 1만 찬성했습니다. 설문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전체 그림을 빨리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이 마지막 그 랩업 코멘트를 통해서 오늘 저희가 1, 2 세션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잘 요약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장시간 참여해 주신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 또 우리 세 분 패널리스트께 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을 준비하신 천영우 이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예, 오늘 장시간 동안 거의 4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아까 송민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순하고 명쾌한 해법은 못 찾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게 어느 한쪽 방향으로
의견이 좀 수렴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장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하고 이런 거는 현실성이 없지만은 언제든지 우리가 앞으로 안보 상황이 바뀌어서 핵무장을 결심해야 될 그런 순간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올 때 그때는 할 수 있는 잠재력은 갖춰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좀 대체로 제가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걸 위해서 한미 원자력 협력협정을 개정해야 되느냐? 협력협정을 개정하면 제일 그거는 뭐 클리어하게 우리가 그 모든 걸 할 수 있지만은 잠재력 농축도 할 수 있고 재처리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저는 그거는 뭐 그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하나 제가 주목할 것은 지난 몇 년 동안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이 허용한 범위 내에 우리가 잠재력 확보 이거조차도 우리 원자력계가 아예 포기하고 있다. 저는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축 기술 같은 거 이걸 당당하게 이거는 NPT에서도 허용하고 있고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서도 허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 원자력계 과학자들은 그걸 위해서 아무 연구도 안 하고 원자력계에서도 보니 여기 와 계시긴 하는데 많이 와 계시는데 왜 그런 거 연구를 안 하느냐? R&D를 해가지고 기술이라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농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농축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핵무기 만들기 위해서 농축한다 이 소리는 절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농축이라는 게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24개 가동하는 나라는 당연히 그거는 평화적으로 농축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 미국의 원자력 협력 협정에 그서는 미국에서 우리가 수입한 천연 우라늄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장비를 사용할 때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지만은 그 미국에서 가져오더라도 미국하고 협의하면 20% 이하까지는 20%라는 게 뭐냐 평화적 농축이냐 이게 비평화적 농축이냐 하는 경계선이 20%입니다. 그럼 20% 농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경수로 연료 제공하는 거 뭐 한 5% 3% 농축하는 거 이것만 해도 기술이 그게 무슨 3% 농축하는 기술이 다르고 93% 농축하는 기술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우리가 평화적 용도의 농축 공장을 가동하면서 최소한 우리가 국내 원전 가동하는 데 필요한 농축 우라늄 소의 10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국내에서 작업하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대외적으로는 그건 우리가 원자력 무슨 핵 레이턴시를 확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전력의 3분의 1을 원자력에 의존을 하는 나라로서 이거는 에너지 안보상 필요하다. 왜 이란은 원자력 발전소 하나 가지고 있는 나라에는 농축을 허용해 주면서 지금 24개 운영하고 더 앞으로 짓고 있는 나라에는 농축 허용 안 해줄 농축 가지고 시비할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미국하고 원자력 협력협정 개정하겠다 이거 하려고 고생할 필요가 없고 모든 걸 미국 허가를 받아서 미국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고 이거 우리가 결심하고 나서 미국에다가 그럼 동맹으로서 잘 설명을 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당신들은 뭐 우리는 이걸 가지고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할 테니까 평화적 이용으로 당연히 이용한다고 해야죠. 비평화적으로 이용할 때까지는 하기로 결정할 때까지는 항상 평화적으로 이용해야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 농축시설을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그 신뢰를 계속 얻어나가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비평화적으로 이용할 일이 없어지고 항상 레이턴시 상태에서 브레이크 아웃 3개월 내에 핵무기 만들 수 있는 그 수준의 산업시설과 기술을 가지고 딱 있는 게 저는 안보상으로도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미국의 아까 이야기한 뭐 핵 우산이라든지 엑스텐디드 디터런스라든지 뭐 용어를 뭘 쓰든 간에 우리가 한미 동맹하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누리고 또 미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레버리지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남겨놓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일종의 이머징 컨센서스는 뉴클리어 레이턴시다 하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미국이 지금은 우리의 핵무장을 반대한다 이렇게 당연히 뭐 워싱턴 선언을 가니까 거기다가 못을 박으려고 애를 쓰고 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세상이 바뀌어서 앞으로 중국 위협 미국 혼자서 중국이 앞으로 핵무기 1000개, 2000개 만들 때 이거 미국 혼자 저 핵 가지고 안 되겠구나. 한국, 일본도 핵무장 시켜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이걸 이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이 사람들은 전략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우리 핵무장에 대해서 앞으로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그게 또 미국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과거에 미국이 비확산 근본주의자들이 이 핵정책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가 제가 보면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좀 계속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아주 저는 그 유익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토론에 적극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패널 멤버들과 그리고 이 장시간 자리를 지켜주시고 경청해 주신 오늘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민순 장관님께서 또 발제 수준의 코멘트를 해주신 데 대해서 제가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것으로 오늘 그 한반도 미래 포럼 공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가시면서 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